록 음악, 비디오, 청바지, 패스트푸드, 실시간 뉴스와 인공위성 중계TV는 붉은 군대 전체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무너진 독일을 재건하고 소련의 동유럽 평원 지역을 확보하여 유럽의 패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 국민을 전쟁에 갈아넣었다고 봐도 될 만큼 모든 국민이 전투에 참여하거나 기타 군수 생산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죠. 이렇게 나라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몇몇 명장들이 등장해 엄청난 기량을 뽐내다 보니 전쟁 초기엔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를 손쉽게 집어삼키고 이제는 소련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는데요. 정신을 차린 소련은 끊임없는 병력을 투입했으며 전쟁으로 단련된 소련의 장군들이 병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노르망디에 미군이 상륙하며 전황은 급격히 불리해졌고 그대로 독일은 패망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유럽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를 따르던 일당들도 전범 재판에서 처벌받게 되죠. 이렇게나 주변 국가를 못살게 굴었으니 전쟁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나라가 네 갈래로 나뉘면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 소련이 그 지역을 각각 차지했는데요. 이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소련의 관할지 안에 있었지만 또다시 네 개로 나누어 점령하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다시는 독일이 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영토만 나눈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국은 무기를 만들 만한 독일의 산업시설을 철거하고 남아있는 나치 전당과 그 흔적을 소멸시켰으며 국가의 주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시켰죠. 이렇게 세계에는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극명한 체제의 차이로 언젠간 벌어질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미국과 소련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냉전이 세계를 빠르게 잠식하며 미국 편과 소련 편으로 나뉘게 되었고 소련은 미국 세력과 가장 가까웠던 동독을 최전선 기지로 삼아버리는데요. 이러한 국제정세에 발맞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관할지인 세 지역을 합쳐 서독이라는 국가로 만듭니다. 소련이 점령하던 나머지 지역은 동독으로 불리게 되죠. 심지어 서방 세력이 이렇게 나라를 합치면서 기존의 독일의 힘을 누르려고 걸었던 산업시설에 대한 제한들을 1946년에 폐기해버립니다. 이는 서독을 성장시켜 소련을 막아서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전범국인 독일을 두들겨 패서 망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유럽의 미 동맹국들을 지원하겠다는 마셜 플랜이 1947년부터 시작되었죠. 이는 미국의 돈을 이용해 유럽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당연히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싫어하는 미국 국민도 많았지만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 금방 단합에 들어갑니다. 유럽이 재건되면 소련을 막을 완충 집단이 생기는 것은 물론 미국이 만든 물건을 유럽에서 소비할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득이 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며 영국과 프랑스는 꽤 많은 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셜 플랜의 덕을 본 나라는 바로 서독인데요. 전쟁으로 다 망가진 나라를 금방 일으켜 세웠으며 소련의 대항마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소련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소련은 동독 내부에 있는 서독의 점령지를 봉쇄하며 서방 세력의 힘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 지원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업로드한 베를린 공수작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지원도 등에 업은 서독은 시간이 흘러 주권까지 되찾는데요. 1954년에 열린 파리 협정으로 서독 점령지의 연합군 점령을 중단하며 서독의 주권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말은 서독의 중대사를 이제 서독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국제정세는 또다시 급변하기 시작하는데 서독이 주권을 찾은 지 1년 만인 1955년 일명 할슈타인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이는 정말이지 과감한 선언이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수교를 맺어 외교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와 수교를 끊겠다는 내용으로 동독과 아예 척을 지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물론 동독과 수교를 끊을 수 없는 소련은 예외였죠. 이런 강경한 조치를 동독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으며 이는 동독의 군사도발로 이어지는데요. 이에 서독은 공산주의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내용의 선전용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독일은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장 서독은 마셜 플랜으로 경제가 점차 좋아지기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독의 경우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으며 실업 분위기가 퍼지고 경제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때 망해버린 공장의 설비들을 전쟁 피해 보상금의 명목으로 소련이 가져가 버리죠. 이에 자연스럽게 동독 내부에서 소련에 대한 반감이 커졌으며 결국 동독 국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서간의 왕래에 큰 제약이 없었기에 무려 270만 명이 넘는 동독의 국민이 소련을 피해 자유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서독과 동독은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앞서 말했듯 독일의 분단 구조 때문입니다. 국경선 자체는 이른바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지르바카 군대가 막고 있었지만 동독 안의 분할 점령지인 베를린은 별다른 장애물 없이 왕래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독의 사람들은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간 다음 다시 서독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자 1961년 동독은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베를린을 반으로 가르는 장벽을 세우는데요. 무려 40km에 달하는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심지어 벽만 세우면 넘어갈까봐 302개의 감시탑을 짓고 1제곱미터당 15개의 지뢰를 깔아버릴 정도로 이동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베를린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서쪽은 자유를 상징하는 분위기의 대명사가 되었고 동쪽은 억압과 규율을 상징하는 분위기의 상징이 되었죠. 그 사이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은 소련의 공포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베를린 장벽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서독의 동방정책과 동독 국민의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방정책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공산주의 국가와의 화해 정책을 뜻하는데 1969년에 실천한 동방정책으로 서독은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까지 척을 지던 할슈타인 독트린을 폐기했고 자신들이 2차 대전을 벌이며 가장 먼저 침공한 폴란드에게 사과했으며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아닌 그 무언가였다면 이젠 나라 대 나라로 인정한 것이죠. 다만 서로를 외국으로 여기지는 않도록 여러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치면서 동독의 경제 재건을 위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차관까지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나라도 인정해주고 돈도 갖다주니 동독도 점점 마음을 여는데요. 정상회담도 열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둘이 손 꼭 붙잡고 사이좋게 유엔에도 가입하죠. 급기야 서독과 동독 간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도 개통되었으며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나 분계선에 배치했던 지뢰나 기관총 등의 무장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서독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러브콜이 아니었습니다. 동독 역시 서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개혁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동독 역시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억압을 풀어나가고 있었지만 여기서 동독의 국민들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1989년 동독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시위였습니다. 해당 시위의 목적은 다름 아닌 언론의 자유와 여행 통제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여기서 수십 년간 자유를 억압하며 군중을 짓누르던 체제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한 소규모 집회는 어느새 100만 명에 달하는 시위로 번졌고 정부는 이번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면 체제와 정권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급기야 동독 정부는 소련의 시위 진압을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소련은 동독의 처지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땐 소련도 붕괴를 앞두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로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동독을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외교 정책 또한 서독과 동독이 뭘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는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죠. 결국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동독은 시위대의 불길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억압을 조금씩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시위대의 주요 요구 중 여행의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마음먹고 동독의 중앙위원회 대변인인 귄터 샤보프스키는 1989년 11월 9일에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이때 샤보프스키는 독일의 국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결정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여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샤보프스키는 언론 기자들의 무수한 질문에 압박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쪽지에 적힌 내용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국경이 무슨 말이냐? 베를린 장벽도 포함한다는 말이냐? 라고 되물었고 샤보프스키는 별 생각 없이 그렇다고 말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라고 다시 물어보자 지금 당장이라고도 말하죠. 애초에 여행을 자유롭게 만들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열긴 했지만 샤보프스키는 지금 막 휴가에서 돌아와 급하게 회견을 연 상태였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압박에 그냥 그렇다고 해버리죠. 그러자 기자들은 한술 더 떠버리는데요.
있었는데요.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베를린 장벽이 부서졌다는 다소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때가 바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수천 명의 동독 국민은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샤보프스키가 내놓은 헛소리에 사람들이 달려온 것이기 때문에 장벽 경비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오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독 사람들만 몰려왔을까요? 서독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동독의 경비대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소수의 인원이라면 무력을 통해 어느 정도 사태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엔 몰려온 인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동독의 경비대원들도 내심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도 자신들이 맡은 임무인 베를린 장벽 사수를 위해 시위대를 힘으로 맞서고 물을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몰려온 시민들은 발로 걷어차는 것은 기본이었고 집에 있는 공구들을 들고 나와 벽을 때려 부쉈으며 도끼나 망치를 시작으로 중장비가 있는 집들은 불도저와 포크레인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11월 9일 저녁 7시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기자들이 속사포로 과장된 기사를 찍어서 자정이 되기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부서집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건 동서독이 합의하고 부순 것이 아닙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샤보프스키의 어리버리와 기자들의 뻥튀기 능력 그리고 동서독 국민의 즉각 행동으로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죠. 비록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이걸 물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미 동서독 사람들은 섞일 대로 섞였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제압할 행정력도 부족했습니다. 군대는 물론 경찰도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동독의 국가안전부는 시민들이 이미 부숴버린 상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수단이 말 그대로 사라지죠. 처음에는 이것을 시민들이 시작했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이후 동독 국경의 부대가 공식적으로 벽을 해체했는데요. 그러자 베를린 장벽으로 끊어졌던 도로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이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동독의 마르크화는 10% 수준으로 폭락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나라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에 이릅니다. 결국 이 사태를 정리할 방법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독일에게 워낙 당한 것이 많은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 힘을 기를 것을 우려하며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위험성을 내비쳤죠. 이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동독이라는 국가를 따로 유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서독, 동독,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참가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는 것으로 독일의 재통일을 합의한다고 결론이 나게 되죠. 동독의 군은 해체되어 서독의 일부 편입되었으며 동독의 많은 정치인도 서독 정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은 다시 한 나라로 합쳐지는데요. 이후 통일된 독일은 동독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고 여기 들어간 많은 돈은 모두 서독 국민이 짊어졌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서독 국민 그리고 경쟁으로 먹고 사는 시장주의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동독 국민들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데 정말 엄청난 인내와 노력을 감당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30년에 달하는 힘든 시기를 버텨오며 지금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죠. 지금 베를린의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서쪽 베를린과 동쪽 베를린의 색이 다른데요. 오랜 시간 분단되어 있던 하나의 도시가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조명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이 분단의 상징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이렇게 냉전의 한가운데 반으로 갈랐었던 베를린 장벽과 그 단단한 장벽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